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동은 의인화를 통해서 심리적 거리를 확보합니다. 아동은 고통스러울 수 있는 판타지를 상징화하고 통제하고 불안을 관리하고 활동을 예측하고 자신의 내적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조직하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들을 소화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판타지와 충동을 통제하는 법을 특별히 놀이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우리 교재 123쪽 관찰과 해석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놀이 안에는 유아와 엄마의 관계만이 아니라 가족 안팎의 다른 중요한 관계, 즉 심리치료사와 아이의 관계의 삶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내포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치료자가 중립적이라 할지라도 또 엄마 유아가 노는 모습을 보면서 관찰한다 할지라도 그 필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아동과 유아의 어떤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관찰자라 할지라도 가족관계에 관찰자는 즉 치료자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놀이를 하는 동안 치료자 내담자 커플 중에 판타지를 표현하게 되는데 그 판타지는 아동이 먼저 표현을 하든 아니면 치료사가 표현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놀이는 하나의 내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놀이는 그 방 안에 흐르고 있는 감정을 특별한 언어로 표현하는 내레이션으로 의인화된 캐릭터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동물, 장난감, 자동차, 또 블록 이러한 것들이 치료 회기의 캐릭터로 사용되어지는데 아동이 끊임없이 자신이 치료자와의 감정과 언어적 의사소통을 어떻게 느끼고 치료자가 어떻게 치료의 장에서 감정 형성에 기여하는지 캐릭터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료자 내담자 커플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동의 정신현상이 부분적으로 치료자의 투사적 동의시를 통해 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동 역시 치료자와 마찬가지로 투사를 받아들이든지 거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커플만의 특별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필드 안에는 전이와 또 실제 관계 간에 끊임없는 왕래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왕래는 두 마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것으로서 과거를 재조직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여기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수용되고 생각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왕래 상태에서 전이는 우울적 자리와 편집 분열적 사이를 왕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즉 실제 관계에서 우울적 자리에서의 재조직이 일어나게 된다면 편집 분열적 자리와 전이는 창조적인 새로운 과정으로 살찌우게 되는 하나의 원천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캐릭터는 내담자의 것이라기보다는 치료자의 마음과 만나서 서로 불안과 방어를 나누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알파 기능이 자극되고 백일몽이 꾸게 되는데 캐릭터는 이 백일몽에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기능적 합체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능적 합체물이라는 것은 캐릭터가 치료자, 내담자 커플의 어느 한쪽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캐릭터는 내담자의 것이라기보다는 치료자의 마음과 만나서 서로 불안과 방어를 나누며 함께 만들어지는 합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이치료의 목적은 사고의 역량과 마음의 확장에 두게 되는데요. 놀이에서 캐릭터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놀이가 아동의 외부 세계를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관점에서는 놀이에서의 캐릭터가 아동의 내적 세계를 표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대상과 무의식적 판타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무의식적 판타지는 내적 세계가 외연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클라인의 관점인데 캐릭터는 무엇보다도 그 커플의 그 순간의 정신 기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현재 커플 간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점차적으로 생각되고 구체화되어지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128쪽 놀이 그리고 치료 관계를 보면 좀 더 흥미로운데요. 놀이는 아동이 자신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치료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방어가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언제 서로 소통이 잘 되는지 되지 않는지 신호를 보내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의 놀이를 바라보면 치료자는 아동이 보내는 신호들을 사용해서 아동을 더 잘 이해하게 되더라. 이거는 마치 우리가 꿈에 관해서 갖는 태도와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페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놀이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꿈이다. 그러므로 꿈과 놀이를 같은 맥락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놀이는 우리가 어디에 자리매김을 하고 어떻게 개입하는지 혹은 하지 않는지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놀이 안에서 치료자가 어떻게 개입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의 또 다른 관점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보면 아이가 놀지만 치료자가 관찰하고 치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놀이는 매우 상호주관적인 가치를 갖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페로는 아동의 놀이를 성인의 꿈 이야기로 뒤집어서 꿈 진술을 해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교재 곳곳에서 살펴보는데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꿈을 놀이로 표현해 본다든지 꿈을 그림 그리기로 표현해 본다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꿈, 놀이, 그림은 상호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무의식적 보고 안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안에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치료실을 뛰어다니면서 타자기의 키를 두들기고 키가 고장났다고 불평하는 아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타자기 키를 두들기면 그게 효과가 나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콘센트에 꽂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자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은 사실 자신이 치료자에게 적절한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즉 타자기 키를 두들기며 고장났다고 불평하는 아동은 치료자의 수준에서 보면 전기가 안 들어갔으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알려줬지만 아동은 그 순간에 치료자로부터 적절한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그 타자기를 통해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판을 아무리 두들겨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내부리도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를 아이는 타자기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는 치료자로 하여금 프로그를 뽑도록 하고 그 결과 치료자는 기계적 아동이 기대하는 기계적 반응조차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통을 원하는데 치료자로부터 반응이 제대로 오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아동은 보내고 있는데 치료자는 자꾸만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혀 있지 않아서 작동 안 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적인 긴장감과 방어를 분석가가 쓰고 있다. 즉 플러그를 뽑는다는 것은 아동의 심리내적 관점에서 보면 치료자가 필드에서 방어적이기 때문에 아동 자신도 치료자처럼 마음이 떠서 기계적 감정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러므로 성인의 꿈과 놀이는 상당히 유사하다. 만약 이것을 성인의 꿈으로 전환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사무실에 나간다. 그리고 내 사무실 안에는 타자기가 있다. 나는 그 타자기 앞에 앉았다. 그리고 키를 두들겼다. 하지만 작동이 되지 않았다. 아마도 태풍 때문에 전기가 나갔기 때문에 키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러한 키가 작동하지 않아서 마음을 졸였다. 그게 불안했다. 이런 형태의 꿈 이야기로 바꾸어 쓸 수 있겠죠. 그러므로 꿈 분석하는 것과 아동의 놀이 분석하는 것과 어른의 놀이를 분석하는 것에는 상호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카롤로가 치료자의 마음에
멀어졌거나 가용하지 못한다고 느껴졌을 때, 즉 그의 투사적 동의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카를로는 블록을 벽에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블록을 벽에 붙였습니다. 이는 지금 그가 밀착되어 있는 치료자의 마음에 더 이상 파고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치료자가 카를로의 도움으로 자신의 심적인 여유가 없음을 깨달았다면은 카를로는 다시 놀이를 시작할 수가 있겠죠. 카를로의 문제가 아닌 이 놀이의 문제는 치료자 내담자 관계, 커플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치료자 내담자 커플은 첨착적 동의시. 이것은 동의시 과정에서 대상을 내재화하지 못하고 피부에 달라붙어서 있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런 2차원적 기능과 3차원적 관계를 계속 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사적 동의시가 다시금 가능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놀이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해봅시다. 즉, 다비데는 상자에서 동물을 꺼냅니다. 호랑이가 사자를 공격하고 개는 사자편을 들고, 여기서 치료자는 두 가지 개입이 가능하겠죠. 하나는 관계적인 의미, 즉 감정과 느낌을 파악해서 아동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 분노와 공격성을 일단 만나게 되지만 동시에 공격당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치료자는 궁금하겠죠. 이 사람에게는 왜 화와 걱정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방식으로 치료자는 전이에서 감정을 좀 더 표현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좀 더 복잡한 개입을 살펴보면 이 경우에 치료자는 가능한 아동을 있는 그대로 둔 채 아동의 놀이에 참여하고 아동이 제시하는 캐릭터를 기초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치료자의 마음이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무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둘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계의 의미 역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데의 놀이를 보면 호랑이가 사자에게 화가 난 것 같고 사자를 걱정해주는 개는 사자와 친할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의미를 지나치게 해석하지 않으면서도 이야기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해석을 하게 되면 의미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아동이 전기 히터를 켜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켰다가 껐다가 여기서 굳이 행동을 해석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대신에 아동이 온기를 조절하는 기능에 대해서 욕구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온기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버리면 치료자는 더 이상 문제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자는 우선 거리를 조절하고 좀 더 따뜻하게 아동을 대하면서 아동의 욕구를 컨테이너 앤 컨테인드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치료자가 방어를 낮추고 따뜻한 태도로 아동이 필요로 하는 마음을 제공할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치료자의 태도가 달라지면 아동은 해석을 감정에 대한 방어로 느끼기보다는 가깝고 열정적인 정서적 만남으로 느끼게 되어져서 치료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널리틱 엔카운트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이걸 성인 내담자의 꿈 이야기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차를 운전하고 있다. 젊은 여자가 있는데 그녀는 나와 같이 돈을 냈어도 남자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전혀 돈을 내지 않고서도 계속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것 같다.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신경도 쓰지 않느냐고 추궁하니까 그 남자는 자기 할아버지가 100살까지 사신 거는 다른 사람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인이 이 놀이를 전기 히터를 켜고 끄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에 하나의 꿈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성인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아동이 놀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치료자가 방어적이고 개입하지 않으려 하며 철수되어 있고 위험한 만남에서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놀이를 통해 내담자가 전달하는 내용을 치료자가 역준을 통해서 작업해야 합니다. 내담자의 두려움을 해석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처를 가리킬 뿐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자는 만나고 접촉하고 거리를 좁히는 역량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자와 내담자가 함께 만드는 치료의 장에서 지금 경험하는 거리감이 치료자의 방어인지 혹은 내담자의 거리와 무심함을 치료자가 투사적 방어 동일시 과정에서 행동화하고 있는 것인지를 치료자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필드에서의 방어를 치료자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방어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자, 놀이에서 치료자가 아동과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면 치료자는 다양한 수준의 해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중 대부분은 치료자의 마음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내담자의 과거사는 다양한 수준의 해석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경험한 것이나 외부 세계에서 현재 경험하는 것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놀이를 통해 아동은 이런 경험들을 덜 무서워하게 되고 통제 가능하게 되고 소화시킬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수준의 해석은 심리 내적 수준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여기서 놀이는 그 순간에 아동이 어떤 판타지 안에 살고 있는지, 예를 들면 아동이 심리적으로 현재 어떤 엄마와 함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수준은 전위적인 것으로 여기서 아동은 투사를 통해 자신이 현재의 정서 내용을 담은 영화를 돌리고 치료자는 빈 스크린으로 기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수준의 해석보다 안토니노 페로는 한 가지 더 두고 있는 다른 수준의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열려있는 관계 수준이라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놀이는 그 자체로 치료자와 내담자가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 수준에서 치료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어떻게 방어하거나
참여하는지를 내담자에게 점검받게 됩니다. 이러한 수준을 통해서 치료자는 치료자 내담자 커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동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내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페로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동이 자신의 반복 강박이나 투사가 아닌 치료자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존 이론과는 다른 이론의 임상적 예를 살펴보면 첫째, 마르타의 나무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의미를 밝혀내는 강력한 해석, 닫혀진 해석과 반대인 약한 해석, 그리고 내담자와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보았어요. 마르타의 그림은 3-1에 속하는 건데 11세 소녀 마르타의 치료는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는 치료자가 강하고 단정적인 해석을 내리면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으로 내담자는 인테르벤토라는 자신의 말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꿈을 꿨습니다. 인테르벤토는 이태리 말로 자기가 수행해야 할 외과 수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언어에 담긴 풍부한 의미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외과 수술처럼 거절당하고 또 뭔가 당겨지지 못한 것에 대한 공포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언어로 인테르벤토로 마르타는 자신의 욕구를, 분석가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페로가 강하고 확실한 의미나 해석을 포기했을 때에 그 3-1 오른편처럼 풍요로운 나무가 치료로 다시 살아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언어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고 강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내담자의 커플 관계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이 베타 요소 컨테이너 형성. 루사나가 설명한 클라인 모델과 비욘 모델의 차이점은 우리가 2장에서 레나토의 송아지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인은 닫혀진 해석을 하는데 비욘은 열린 해석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욘이 말하는 무의식적 판타지를 의식화하기보다는 잘 모으고 컨테이닝하고 정서 경험을 소화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스페치알레 파글리아카 역시 치료자가 수용과 해석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나토의 작은 송아지는 바로 우리 교재 87쪽에 나와 있는데 그림 치료할 때 배웠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클라인 기법에서 비욘 기법으로 전환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페루가 레나토를 처음 만났을 때 덜소가 떠올랐어요. 실제로 그는 덜소처럼 변해 뛰어다니는 아이였어요.
오히려 상담자가 하는 말이 탄알처럼 그에게 박혀들어서 아이는 나무 부록을 집어던지고 때리거나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인디언에게 둘러싸여 고통당하는 카우보이 같은 느낌. 이 네나토는 대기실을 뛰쳐나가고 머리를 숙인 채 계속 뛰어다니고 지도신을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어떻게 울타리를 세워야 할까 고민하다가 종이에 페로가 울타리를 그렸죠. 그리고 아이는 그것을 호기심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색연필을 집어들더니 울타리 밖에 뭔가 표시를 하고는 이 울타리를 다 부숴버릴 거야 하면서 빨간 깔때기 모양의 토네이도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어떤 울타리도 다 부숴내는 붉은 구름. 더 많이 그려요. 그때마다 아이는 빨간 깔때기 모양의 토네이도 해오리 바람을 계속 그리면서 울타리를 다 때려 부숴버리는 거죠. 그렇게 울타리 그림을 그리고 토네이도 그림을 그리다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에 테이블을 그리고 벽과 타일, 인디언의 천막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붉은 구름, 즉 토네이도가 쉴 수 있는 장소라고 해석을 해주었죠. 그러니까 안토니오 페로가 테이블을 그리니까 레나토는 벽과 타일, 인디안 천막을 그렸고, 인디안 천막이 바로 붉은 구름을 위한 장소구나 말해줬죠. 내가 그린 종이 위에 그는 천막과 인디안 아동, 해오리 바람을 그린다. 그런 동안에 페로는 네나토가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장난감 박스를 엎고 의자와 탁자를 넘어뜨리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레나토가 이렇게 통제하기 힘든 발작을 일으킬 때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수어버리곤 했는데 그걸 부수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만화밖에 없다는 그의 어머니의 얘기를 들었던 것이죠. 아이는 가까이 오더니 벽면 타일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인디언 소년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바구니에서 떨어지는 것을 모두 죽고 있는데 친구인 개가 죽는 것을 도와준대요. 그 개는 다치지 않고 꼭 집을 수 있는 팔이 있어요. 그렇게 그 둘이 그렇게 죽고 있을 때 또 누군가가 그들을 총으로 쏴요. 그러니까 해오리 바람이 다시 몰아쳐요. 이것은 치료자 내담자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캐릭터는 감정과 느낌을 인식하고 이야기하고 변형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루사나가 말한 클라인 해석에서 비온 해석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정서적인 접촉이 일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므로 이야기가 변형하고 더 확장되는 과정을 바로 이런 열리고 약한 해석을 통해서 이런 상호적인 두 사람이 새롭게 그림을 그리거나 꿈을 전개하거나 그림을 전개하는 데까지 나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